23번 본다. 자, 23번 보면 그 전자정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전자정보와 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전자정보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화해서 언제 어디서나 접근 이용이 가능한 정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전자정보를 정의할 때.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화해서 언제 어디서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정보. 전자정보가 등장하는 첫 번째 배경은 뭐냐면 정부 실패입니다. 정부 실패예요. 전자정보가 전개된다면 작고 효율적인 정보 실현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 정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자정보가 전개된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능률형 전자정보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능률형 전자정보는요, 작고 효율적인 정보를 지향합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보. 두 번째는 서비스형 전자정보예요. 이 서비스형 전자정보는, 자, 여기는 작고 효율적인 정보라고 그랬어. 작고 효율적인 정보. 여기는 고객 지향의 정보. 고객 지향.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이 민주형 전자정보에 관한 건데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각각. 근데 전자정보가 전개되어 온 방향입니다. 첫 번째가 능률형 전자정보, 두 번째는 서비스형 전자정보, 세 번째는 민주형 전자정보.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자정보가 추구하는 방향, 두 가지 방향은 뭐냐면 하나는 능률성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성이에요. 이 두 가지 이념과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자정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23번 보면 전자정보하고 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정보행정은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한다. 정보행정이란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죠. 두 번째, 전자정보는 단순히 정보기술에 의해서 정부의 업무 처리 방식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능률형 전자정보, 작고 효율적인 정보입니다. 서비스형 전자정보는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세 번째, 민주형 전자정보는 시민의 참여 확대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전자정보라는 것은 전반적인 개혁이에요. 아셨어요?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정보기술에 의해서 정부의 업무 처리 방식만을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 전자정보의 특징이라는 것이. 세 번째, 정보의 정책은 행정 업무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행정 업무 처리 재설계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행정 업무를 전자화한다면 행정 업무 처리가 재설계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 정보를 이렇게 축적해가지고 행정기관들이 같이 공유해서 활용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 여러 행정기관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보정책은 행정 업무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행정 업무 처리의 재설계와 관계가 없다. 그런데 행정 업무 처리의 재설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4번 전자정보는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업무 처리 전반을 혁신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무보다는 이론이 강조되는 분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서 업무 처리 전반을 혁신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실무와 이론이 같이 병행돼야 돼요. 아셨어요? 실무보다는 이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무와 이론이 같이 모두 고려되면서 병행돼야 된다. 오케이? 이 두 가지가. 자, 23번에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1번이 되어야 됩니다. 23번 문제는 참 굉장히 뭐랄까 전반적인 것들을 포괄하면서 문제를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23번은. 자, 24번으로 넘어오면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이 단원 문제, 단원 기출 문제는요. 이게 다 기출 문제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주로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7급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7급 문제들이. 물론 과거의 9급 문제들이랄지 그 다음에 뭐 기타 군무원 문제에 관한 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은요. 7급 문제들이에요. 여기 수록되어 있는 것들이.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수정을 한 문제들도 많아요. 수정해서 들어가 있는 것들도 여기에. 근데 이제 이 문제 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책 이제 다른 데 던져놓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자꾸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반복해서 봐야 돼요. 다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제 한 번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미리 풀어봤으니까 미리 풀어보고 틀린 문제들 있잖아요. 다 틀린 문제들은 체크했다가 또 시험 막판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앞으로 계속 문제가 나갈 텐데. 설 연휴 동안 고민하다가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시험이 6월 5일이죠. 이 전까지 행정학 특강 할 걸 준비했습니다. 3월 달에는 뭘 준비했냐면 법령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행정법에서는 법령 특강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학에서 이제 법령 각 단원마다 법령이 연관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총론 파트에서는 뭐가 나냐면 행정규제기본법이 나와요. 총론 파트에서는 정책론 파트에서는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직론 파트에서는 정부조직법 나오죠. 정부조직법. 그 다음에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고 주로 조직론에 이제 들어가 있는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행정론 파트에 들어오면 국가공무원법 들어가 있지? 국가공무원법.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 들어가 있죠? 공직자윤리법. 또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도 있고 지금 얘기했던 게 인사행정론 파트 법률이에요. 재무행정론 파트 법률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가재정법. 정보기획예산법이 있는데 워낙 그건 단순하니까 국가재정에 관한 부분으로서 국가재정법에 관한 것이 가장 큰 틀입니다. 그 뒤로 이제 넘어와서 지방자치법. 지금 언급된 거 외에도 한두 개가 아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행정학 관련 법령 특강에 한 10개 정도 법령이 들어가더라고. 거의 한 개 법령당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법령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이 한 10문제 내외에 출제가 돼요. 요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법령 특강 하면서 이 법령을 근거로 해 출제된 기출문제들 있잖아. 그거 전부 다 다시 뽑았어요. 이 법령하고 연관된 기출문제들. 그래서 법령 특강 진행하면서 그것과 연관된 기출문제도 같이 다 풀 겁니다. 그 다음에 4월하고
5월까지 해서 6주. 이 6주 동안에는 뭘 할 거냐면 매일,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씩 40문항을 뽑아가지고 행정학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에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40문제를 쭉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제 40문항을 4시간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 내용 정리하고 행정학 1회독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겠죠? 행정학 전 과정의 문제를 푸니까 내용 설명하고 문제 풀면서 내용 설명하고 하면 1회독 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게 6주 동안 진행이 되니까 6번 해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6주니까 5월 중순까지 진행이 되고 나머지가 2주거든요. 이게 4주고 나머지가 2주인데 여러분들 교재 갖고 있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핵심 테마 특강 교재 갖고 있는 학생들 있죠? 그걸 가지고 2주 동안 최종 마무리 특강을 하겠습니다. 응? 그리고 이 문제 40문항 문제 풀 때마다 핵심 테마 특강 교재 갖고 와서 계속 내용 정리해 드릴 거예요. 내용 같이 정리하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1회독이 진행이 되는 거죠. 매주.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2주 동안 그 테마 특강 전체 해가지고 최종 마무리 특강 해서 한번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시험 보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3, 4, 5월까지 해서 12주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6월 5일 날 시험 보십시오. 이렇게 진행하고. 그래서 그 핵심 테마 특강 교재 없는 학생들은 그거 어차피 시험 보기 전에 그걸로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재 그 원고 다시 제출해가지고 다시 책자 만들어낼 테니까 핵심 테마 특강 교재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네? 그리고 요것도 따로 제본해서 나올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한 90쪽? 그 정도 되더라고. 여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법령이 한 10개 정도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법령들 있잖아. 각 단원들의. 다 시험하고 연관되는 법령들이잖아요. 행정규제기본법, 정보업무평가기본법, 그 다음에 또 정부조직법,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국가공무원법, 또 국가재정법, 전체적으로 다, 지방자치법까지. 요거 따로 교재 만들어요. 요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출문제, 이것과 연관된 기출문제도 같이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교재만 또 한 100쪽 정도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건 4주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 이건 매주 문제 나갈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내가 이때 끝날 때쯤에서 문제 미리 줄 테니까 풀어오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매주 요 문제 가지고 문제 풀면서 내용 정리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 테니까. 대신 이때 이제 핵심 테마 특강 교재도 같이 준비하시라는 거지. 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마지막 이제 2주, 한 8시간 정도 되니까, 일주에 4시간씩 수업하니까 8시간이면 전체 한번 정리하는데 아주 딱 맞는 시간일 것 같아. 이 정도 시간이. 네? 그래서 특강을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굉장히 고심해서 나온 그 결론이거든요.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아? 근데 공감들 다 안 해. 그렇게 알고. 자, 다시 66쪽 와서 24번 문제 봅시다. 전자정부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1번 온라인 참여 포털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구축민원과 제안을 원스톱으로 접수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2번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재정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재정사업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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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3번 스마트워크라는 것은 통신, 방송, 인터넷을 통합한 멀티미디어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통합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있다. 이 스마트워크에 관한 것은요, 이 전자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형태죠. 유연 근무제 형태야.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통신이랄지 방송, 인터넷을 통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통합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스마트워크에 관한 것은. 일종의 유연 근무제에서 나오는 거잖아. 유연 근무제 대표적인 게 뭐야? 스마트워크에 재택근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들이에요. 4번 전자정보 2020 기본계획은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자, 24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정답이 3번입니다. 3번이 틀렸어요. 자, 25번. 전자정보 구현에 따른 기대 효용으로 거리가 먼 거. 1번 정보의 공개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정보의 공개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의 확보. 두 번째, 정보의 집중화를 통해서 신속하고 직관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전자정보는요,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각 행정기관마다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활용합니다. 그게 민주형 전자정보의 특징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집중화를 통한 신속하고 직관적 정책 결정,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그죠? 3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업무의 효율성의 제고. 4번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의 강화. 다 맞는 표현들입니다. 지식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KMS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관리. 그러면 여기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있으면 여러분들 각 행정기관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에 관련된 정보들 전부 다 여기서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겠지?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는 예를 들어서 도로, 철도, 기타 우리나라 부동산 모든 이런 국토 정보에 대한 것들이 다 여기 관리되고 있어요.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그러면 각 행정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 이게 1차적으로 지식관리에 관한 겁니다. 각 행정기관들은 그 행정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한다. 그런 다음에 이 지식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예컨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 생각해봐. 이 부동산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 경제에 관련되는 데이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경제 관련 데이터. 그래서 지금 시중에 통화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된 부분, 또 부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 부동산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아주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입시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면 교육부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시정책들에 대한 정보들, 또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같이 정보를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보와 이런 정보를 같이 활용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수립된 정책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지식정보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지식정보야, 이게. 응? 근데 이게 1차적인 지식정보에 관한 겁니다.
좀 더 확대된 의미는 한 사회의 정부,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시민, 이들 간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더 확대된 의미의 지식 정보예요. 이건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1차적인 거라고. 그리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를 기업이나 시민들, 또 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시민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한다. 이것은 2차적인 지식 정보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식 정보에 관한 것들입니다. 사실 25번에서 그래서 보면 전자정보 구현에 따른 기대 효용으로 거리가 멀다 그런다면 1번 정보의 공개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2번 정보의 집중화를 통해서 신속하고 직권적 정책 결정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산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민주형 전자정보가 추진되어야겠죠. 3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업무의 효율성의 제고. 4번 정부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의 강화. 25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2번이 들었어요. 자, 26번 볼까요? 전자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G2G에서는 그룹 요약 시스템을 통해서 원격지 연결을 할지, 정보 공유를 할지, 업무의 공동 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저하됩니까? 행정의 생산성이 제고되겠지. 이런 여건이라고 한다면. 그죠? 두 번째, G2C의 관계 변화를 통해서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겠지만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응성이 낮아집니까? 그럼 보세요.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시민 참여가 촉진된다면 대응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시민 요구에 부응하게 되고. 4번 G2G에서는 정부 부처 간에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정보를 공동 활용해서 행정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맞죠? 아까 G2G에 관한 것으로 온나라 시스템 기억나시죠? 표준화된 행정 업무 처리 시스템. 표준화된 행정 업무 처리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4번 G2B의 관계 변화로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한 권고, 지침의 전달 등을 위한 정보 교류 비용이 감소하지만 조달 행정의 비용은 증가한다. 전자 조달 나라장터. 조달 비용 감소하잖아요. 전자 조달 나라장터 이런 거 활용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편하고 이래 G2G, G2C, 그 다음에 G2B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거래 비용도 절감하고 생산성도 제고시키고 시민 요구에 부응하고 이런 여건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죠? 전체적으로. 자, 26번에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27번 봅시다. 정보와 전자정보에 대한 설명에서 일치하는 것은 1번 이 거버넌스는 이 거버넌스의 특징은요, 민주형 전자정부에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이 거버넌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민주형 전자정부. 이 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차원의 정보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의 소유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은 빅데이터니까 일단 크기죠. 그 다음에 정보가 정형화된 정보만이 아니라 그냥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래서 뭐 반정형화되거나 비정형화된 정보도 다 들어가요. 반정형화되고 비정형화된, 물론 정형화된 정보들도 많이 들어가 있겠지. 그렇지만 반드시 정형화된 정보만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정보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임시성보다는 빠른 생성 속도, 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정보 형태. 세 번째는 빠른 생성 속도. 이게 빅데이터의 3대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버스 탈 때 카드 찍잖아요. 내릴 때도 반드시 찍으라고 하죠. 바로 이 시민들의 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이야. 오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이동 경로가 다 데이터로 확보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동한 그 코스에 따라서 노선을 정리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응?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를 찍고 내릴 때도 카드를 찍었다. 정형화된 정보 아닙니까? 근데 탈 때만 찍고 내릴 때는 깜빡 잊고 찍지 못했어. 그러면 어디에서 탔는가만 나와 있고 내린 곳은 나와 있지 않잖아. 그것도 반정형화된 정보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활용된다는 얘기죠. 데이터에. 그죠? 얼마든지 다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4번 지역 정보화의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역 경제 활성화랄지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랄지 행정 효율성의 강화에 해당한다. 자, 27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3번입니다. 응? 3번이야. 이 빅데이터가 기업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들이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정책 수립하는 데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겠죠.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도. 자, 28번. 정보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정부 3.0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야. 근데 사실 정부 3.0에 관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등장한 거거든요. 패러다임이. 황당한 게 박근혜 정부 등장했을 때 행정학 시험에서 이 정부 3.0 수도 없이 문제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시험에 다 나왔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로 싹 바뀜과 동시에 거의 사라져 버렸어. 근데 굳이 이게 다 연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보화 정책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정부 3.0을 근거로 해서 보다 발전된 형태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그런 식입니까?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좀 너무 그렇더라고. 아무튼 지금 현재 패러다임은 정보화의 패러다임은 정부 3.0 이후의 상황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전개됐던 것들이죠. 자, 한번 봅시다. 정부 3.0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 소통,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 칸막이 해소 등이다. 2번, 정부 3.0의 운영 방향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3번, 정부 3.0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정부 운영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는 정부 1.0에서 나타난 특징이었습니다. 오케이? 정부 3.0에서는요, 국민 개개인 중심이에요. 국민 개개인 중심의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 중심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 맞춤형 정보 제공, 국민 개개인.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문자가 가요. 눈이 많이 왔으니까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하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간단 말이에요. 이게 맞춤형 정보 제공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각 지역마다 그 확진자들 계속 지금 문자로 보내주고 있잖아. 확진자들. 어디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거기 방문한 사람들 가서 검사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버스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곳곳마다 계속 문자 옵니다. 문자 내용이 전부 달라요. 각 지역마다 오니까. 정보 중심의 국가 운영의 거버넌스 잘못 표현된 겁니다. 오케이? 4번. 정보 3.0은 기술적 관점에서 모바일 스마트 기반의 차세대 전자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정보 3.0 하에서는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을 탈출했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여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출했잖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중국의 북경에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당 여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출해버린 거야.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시간이 잠깐 나왔고 북경에 이제 바람 쐬러 한번 갔는데, 공항에 내리니까 막 문자가 계속 오는 거야. 몇 개가. 도대체 뭐야 하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가급적이면 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 또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대사관, 영사관에 연락하라고 연락처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종업원 집단 탈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행객들이랄지 또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한국인들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받으면서요, 야, 정말 참 좋아졌구나.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야. 그걸 느꼈어요, 정말로. 굉장히 의미 있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특히 외국에 나갔을 때.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자, 29번 봅시다. 유비쿼터스 정보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유비쿼터스. 1번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의 제공. 2번 맞춤 정보의 제공. 3번 고객 지향성과 실시간성, 그 다음에 형평성 등의 가치 추구. 그 다음에 일방향의 정보 제공이 아니라 쌍방향의 정보 제공입니다. 이 유비쿼터스는 쌍방향의 정보 제공. (30번) 지식관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그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거리가 먼 것은? 아까 여기 지식관리에 관한 것이 나왔거든요. 지식관리에 관한 부분. 지식관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그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거리가 먼 것. 1번 지식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문화의 형성. 두 번째 통합적이고 수직적인 조직구조의 형성입니까? 여러분들 이 지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관리된 지식을 같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수직적인 조직구조, 기존에 이러한 계층제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조직구조, 이런 경우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같이 공유하거나 활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층에 있는 이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조직 구성원들하고 같이 공유합니까? 안 하겠죠. 각 부서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셨어? 그래서 이러한 조직 구조가 개편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장한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팀제입니다. 아셨습니까? 팀제 유형과 같은 경우는요, 이 팀원들 간에 같이 팀에 있어서의 지식과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팀제의 경우는. 그래서 통합적이고 수익적인 조직 구조 형성은 여기서 거리가 멀어. 그 다음에 3번 전문적인 인적 자원의 확보, 지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 다음에 지식관리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인 정보기술의 확보, 필요한 것들이겠죠. 자, 지식관리 시스템, 지식관리를 위해서는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수평적인 조직구조인 팀제 같은 것들입니다. 자, 31번 전통적인 행정관리와 비교한 새로운 지식행정관리의 특징으로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이거하고 연관시켜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1번 공유를 통해서 지식가치를 향상시키고 확대 재생산을 가져온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를 꾀한다. 지식을 조직의 공동재산화한다는 거야. 네. 세 번째, 계층제적 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틀렸지? 네.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팀제와 같은 그런 수평적인 조직 구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계적 조직 구조와 비교되는 개념이 뭐예요? 유기적 조직 구조죠. 그러면 유기적 조직의 대표적인 유형은 뭘까? 학습 조직입니다. 학습 조직은 가장 대표적인 유기적 조직 구조예요. 아셨어요? 학습 조직의 포인트가 뭐예요?
문제 해결인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 내 구성원들은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유기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팀제와 같은. 아셨어? 학조직은 대표적인 유기적 조직 구조입니다. 4번 구성원의 전문가적 자질의 향상. 자, 31번에서는 3번이 거리가 있다. 오케이? 네, 3번이. 네.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방행정은요, 어떤 논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방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자, 지방행정에서 1번. 다음, 지방자치의 의로 가장 옳지 않은가. 우리나라에서 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2공화국 때 새로운 이제 정권이 등장하면서 지방자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어요. 근데 5.16 군사 쿠데타에서 이제 이 제2공화국이 중단돼 버리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도 같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정희가 이제 계속 집권하고 전두환이 집권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 지방자치는 기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이후에 김영삼이 집권하면서부터 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응? 내 기억으로 그때가 95년도인가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 6, 7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그러니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얼마나 일천합니까? 자, 1번. 다음 가운데 지방자치 의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민주주의 훈련장이다. 지방자치는. 두 번째, 다양한 정책 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각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수 있죠. 근데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는 그걸 각 자치단체별로 거기 특성에 맞게 정책을 만들고 그걸 고려할 수가 없는 거야. 3번, 공공서비스의 균질화는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생산 공급할 때는 공공서비스의 균질화가 이루어지겠지. 지방자치에서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성격이 다르잖아요. 여건도 다르고. 그래서 서비스 제공하는 특색이 달라요. 지금 뭐 보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들에 대한 뭐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차등 지급하고 이러잖아요. 보면. 응? 어떤 자치단체는 뭐 지급하고. 이게 경쟁적이야. 어디에 주면 다른 자치단체 안 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막 다 지급하게 되죠. 또 농사 많이 짓는 그런 곳들은 농민들에게 매달 또 월급식으로 또 얼마 주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더라고 보니까 10만 원씩 지급하던가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다른 그런 특색들을 나타내 줍니다. 그죠? 4번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의 반응성의 제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의 반응성을 제고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1번에서는 3번이 거리가 있죠? 3번에. 2번하고 3번은 한참 설명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건 다음에 이제 설명하고 4번 보세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이걸 일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뭐뭐 있어요 여기에.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나누겠지? 광역에는 뭐뭐 있는 거?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도, 세종시. 여러분들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야. 아셨어?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그리고 여기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겁니다. 오케이?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은 생략. 그건 생략이에요. 여기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합니다. 별도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뭐뭐 있어? 자치구 있잖아. 광역시는 자치구 외에 또 뭐가 있어? 군도 들어가 있어요. 부산광역시에 보면 기장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는 시, 군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충청북도에 있는 청주시, 그 다음에 옥천군, 증평군, 충주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에 있는 군은 자치구가 아니잖아. 청주시에 있는 군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아셨어요? 청주시에 있는 군은 그럼 뭐라고 그래? 청주시에 있는 군은 행정구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서원구, 그 다음에 청원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정구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제주도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지? 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혼동하면 안 돼. 그러면 제주도는 자치단체 계층구조의 단층제로 구성되어 있다. OX.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제주도만 자치단체잖아. 단층제예요. 세종시도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오케이?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해요. 시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이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구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어요.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 이런 거. 이건 특별지방자치단체야.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 그래서 이 지리산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들 남원시,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조합을 만들어요.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 이런 것들을.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법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법인격이 있어요. 오케이? 법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지방채도 따로 발행할 수 있어요. 물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방채 발행하려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조합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성격이 다른 기관입니다.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고용복지센터 있죠? 그건 고용노동부가 이 지역에다 만든 거예요.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청주지방세무서, 청주지방병무청, 청주지방조달청 다 여기에 해당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에다 설치한 거예요. 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법인격이 있다 없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법인격 없습니다. 법인격 없어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여기는 법인격이 있지만, 자, 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둬야 돼. 이것도 설명하다 보니 이것도 길어졌네.
문제는 다음 주에 문제 풀도록 합시다. 오케이? 네,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그럼 1번만 풀다가 끝나버렸네요. 자, 그리고 내가 아까 잠깐 그 행정학 특강 계획 그거 얘기하면서 그 설명했는데,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특강 듣고 준비해 나가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했어요. 네.